네, 제가 뭐 일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본을 좀 해보려고 제가 저 실라버스도 만들어야 돼. 저희 두 번에 나중에 쉬는 시간에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일본에는 가본 적이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더 되기 미국 온 지가 벌써 23년 됐으니까 한 30년 전에 일본에 한 일주일 정도 가본 적밖에 없고요. 또 그때 또 제가 그 대학원 들어갈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했어요. 박사과정 들어갈 때까지 한국에서 시험을 일본어로 쳤으니까 박사과정 제2외국어 시험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마디도 못해요. 그때는 일본어 제가 혼자 독자적으로 번역해서 낸 건 아니지만 일본어 번역 서적도 가진 사람인데 그때는 그 저작권이 없을 때라 도교, 동양적 도교란 무엇인가 책의 일부 번역자로도 참여했었는데 그 정도인데도 지금은 일어를 전혀 못하고요. 또 이제 근데 일본에 관심은 많았고요. 그 집안 배경적으로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1920년생이고 저희 어머님이 아직은 살아계신데 1929년생인데 두 분 다 이제 일본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방 전까지는 젊은 나이였죠. 20년생이면 아버지가 25이었을 거고 29년생인 어머니는 고등학생이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해방과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친일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25살짜리와 뭐 여고생이 무슨 친일을 했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들의 심정적으로 상당히 친일적이었어요. 일본 문화를 상당히 동경하고 뭐 좀 우리 홍 선생님 말씀처럼 조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 잘못되면 그냥 참 우리 부모 욕을 해서 좀 그렇지만 그냥 쉽게 하여튼 조선진들 이 말이 막 쉽게 튀어나오는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었는데 심지어는 그 박정희 정권이 잘못됐다는 걸 고등학생이 나한테 가르쳤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에 대한 그런 의식은 굉장히 열려 있었다고나 할까 전향적이라고나 할까 그런 분들이었고요. 특히 뭐 그 일본에 대한 그 얘기들을 몇 가지 들은 걸 종합을 하면 실제로 이 경성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고향인 그 부산 경상남도 이 기장 이쪽에서는 동네 기장 이쪽에서는 그 큰 마을에 주재원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소위 말하는 순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사가 막 악독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죠. 실제로 막독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일본에 대해서 그냥 상당히 우호적이면서 동시에 또한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이 다 가지는 반일 감정 같은 것들이 늘 가지고 있고, 뭐 독도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종군 위안부 문제, 정신대 문제, 또 강제징용 문제에도 흥분하고, 그런 거 이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일본이 해악질을 한 것들에 대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제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요번에 이제 무역 그 분쟁으로 촉발된 반일 감정,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도 있죠, 물론. 그동안 우리가 뭐 생각이 없어서 일본에 의존했던 건 아니죠. 국제무역 서로가 믿는 상태하에서 일본에서 그 반도체 생산을 하는 그 원자재라고 해야 되나? 저는 뭐 전문 분야라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수입할 때 그게 우리가 뭐 연구 개발한 것보다 더 싸게 먹히니까 일본에 의존을 했던 거고 서로 그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했던 건데 또 갑자기 일본에서 수출을 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하는데 저는 그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실력도 된다고 봐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그런 증거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안 했던 것뿐이지 못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참에 뭐 일본과의 관계도 한번 재정비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지나친 자신감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한 지나친 자신감을 또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본이라고 한 나라는 또 묘한 나라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묘하게 또 장점도 많은 나라인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가지고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특별히 이번에 뭐 일본의 그 중소도시들이 관광 때문에 망한다는 걸 보고 참 우리나라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을 함부로 몰아붙여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동시에 지금의 일본을 상징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많이 나라가 엉망이 됐듯이 일본도 아베에 의해서 많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 아베와 일본의 현실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거는 제가 일본에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 뭐 어릴 때부터 배웠던 가족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일본이 가진 장점은 예를 들어서 뭐
독도는 한국 땅이 조선 땅이라고 할 때 일본에서 그걸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 누군가가 독도는 뭐 일본 땅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이영훈 같은 사람들. 이영훈 그 사람은 억울한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글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완전히 비문과 완전히 억지 주장으로 가득 차 있고요. 하지만 학술적으로 또 뭐 오늘 낮에 잠깐 어느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그거를 연구한 독도 문제를 연구하는 판사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었어요? 김영씨? 매볼쇼에서 오늘 했는데 우리 같이 듣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어쨌든 독도는 우리 땅을 강조하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제가 듣는 팟캐스트의 성격이 그거니까. 근데 그거를 주장하기엔 너무나 사료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쪽 사료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코믹하게 진행되는 팟캐스트인데 그 사회자들이 뭐야 이거 잘못 나왔잖아 당신 막 이러지 웃기려고 막 수습을 하려고 해서 그만큼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도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 거고 또 뭐 국제재판소에 가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죠. 지금은 뭐 점유의 법칙 뭐 몇십 년 이상 점유하면 우리 있게 된다는 거지만 지금 서둘러서 일본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국제재판소에 가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우리가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 뭐 특별히 또 조선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참 배척할 배자를 써 배도 정책을 썼거든요. 귀찮은 거야 막 행정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막 좀 이 행정에 손길이 닿지 않는 데는 다 배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흔적들도 또 우리 하루에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 땅으로 가져와야 되죠. 근데 뭐 그것이 반드시 또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아니라는 사실. 그런 것들도 하여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객관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객관적이 되겠습니까? 일본의 문제인데.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 축구대회 보면서 일본이랑 3, 4위전을 했나요? 우리가 8강전을 했나? 그 이강인이가 막 해갖고 우리 준우승한 경기가 뭐죠? 거기서 일본이랑 8강전에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갔을 거야. 아마. 근데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 일본보다 우리가 약세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20살도 안 되는 애들 참 짠하다 불쌍다 애들이 어떻게 보면 반일 감정이 어떻게 됐길래 저걸 끝까지 이기고 해보겠다는 그 뛰는 거 보니까 이게 완전 그 상식적인 우리의 민족 정성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20살도 안 되는 애들이 좀 짠해 보였던 적도 있어요. 뭐 이런 말 하면 욕먹죠? 저 친일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터치하고 그 선수들을 얘기하는데요.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일본한테 절대 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짠해 보이더라고요. 어린애들도 하여튼 그렇게 그게 입력이 돼 있어. 자, 그 일본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 시작하려고 오늘은 뭐 임진왜란 전까지 한번 보자고요. 임진왜란 전까지. 임진왜란부터 그러니까 또 임진왜란은 잠시 그냥 뭐 우리가 자세히 안 해도 넘어가겠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뭐 사료들도 워낙 많으니까 다 뭐 또 알만한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건국 신화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일본의 그 역사를 보면서 생각 밖으로 일본과 우리가 임진왜란 전에도 교류가 많았고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 적도 많았다라는 그런 뭐 도와줬다기보다는 개입한 적도 많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위해서 삼국시대의 한일관계사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삼국시대가 아니고 사국시대냐? 가야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신라 밑에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생각 밖으로 이게 부족 공동체였지만 왕권을 갖추지 못했지만 신라가 함부로 가야를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6세기경까지 굉장히 큰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경남 지방의 국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국 그리고 신라, 가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김태식이라는 분은 그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부르지 않고 사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책에는 사국시대의 한일관계사 연구라는 책입니다. 마침 때마침 잘왔네. 끝나고 잘 왔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많이 참고를 했고요. 네. 자, 일본은 뭐 잘 알다시피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이제 뭐죠? 홋카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해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슈, 그 다음에 시코쿠, 그 다음에 큐슈, 구주라고 흔히 큐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큐슈가 바로 시모노세키에 있는 우리가 관부 연락선 할 때 이제 시모노세키가 한자로 쓰면 관자로 시작하니까 관과 부산과의 관부 연락선이라는 게 있었고요. 많은 그 이제 그 일제하에 우리 조선에서 공부 잘하는 네로라 하는 그 청년들이 이제 동경이나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9개 제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관부 연락선을 타고 갔죠. 그래서 임화 그 뭐
잃은 건 시고 뭐 얻은 건 이데올로기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한 이며 같은 시인들이 그걸 비꼬아서 관부 연락서를 탄 그 비꼰 시도 있더라고요. 니들이 갈 때는 청운의 꿈을 안고 가지만 뭐 올 때는 다 일본의 관료가 돼서 돌아온다고. 그 나중에 하겠지만 제가 제국대학의 조선인들이라고 하는 책을 또 최근에 하나 사서 읽었는데 대부분이 그 제국대학 간 사람들은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뭐 3.1운동에 뭐 10대 후반에 뭐 주도를 하고 이런 엘리트들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다 일본 관료가 돼서 돌아오는, 총독부 관료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마라고 하는 시인은 그걸 비꼬게 되는데 어쨌든 관부일락선 시모노세키가 다 그 큐슈 지방에 있었던 거고요. 그 이제 뭐 대마도는 잘 알다시피 하나의 4개 큰 본섬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마도는 뭐 우리랑도 굉장히 가까웠고 그 제가 어릴 때 읽은 소설 중에 그 오발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오발탄이라고 하는 소설 작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저랑 고향이 그 이제 같은 배경이에요. 이제 그 제 고향이 경상남도 기장, 뭐 일광, 또 저기 그 고리 저기 원자력 발전소 고리 그쪽을 다 이제 거기 쭉 가면 저희 모습 다 뭐 친가 쪽이 다 이렇게 다는데 그 지역 그 작가인데 그분의 제가 어릴 때 큰 집 가서 그분의 소설을 본 적이 하나 있는데 그 오발탄 아니고 또 약간 단편이었는데 그 단편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부들 이제 단편 내용도 기억도 안 나요. 제목도 근데 네? 이범선인가 그래요. 예. 그분의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데 그 기장이나 이쪽 지역에 어부들이 자기들끼리 술 먹고 이제 그냥 잡담을 하는 거예요. 음담패설을 하는 건데 실제로 쓰시마 섬에 가서 일본 여인들과 놀고 오고 심지어는 그게 돈을 내고 정식적으로 작부들과 노는 게 아니라 뭐 겁탈에 가까운 그런 일들도 하고 왔는데 이제 그 소설에서도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봤는데 굉장히 좀 쇼킹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거는 그 지역에 내려온 얘기들을 이 작가가 종합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부산 이쪽에 남쪽의 사람들이 그쪽 뭐 대마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놀다 오는 거예요. 일본 여인들 건드리고 오고 그런데 뭐 일본 여인들 살결이 그냥 뭐 비늘처럼 뭐 거칠거칠하니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완전 그 어린애들이 보는 그 옐로우 페이지 소설은 아닌데도 굉장히 아주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우리랑 국경이 애매한 나라였던 건 틀림없는 거죠. 그때만 해도. 그게 그 소설의 배경은 한 조선 후기쯤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완전 넘어가기 전에 그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경상남도에 있던 어촌의 어부들이 하여튼 그 얘기만 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은 오래 기억이 나잖아요. 소설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처럼 일본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랑 가까우면서 먼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도 여러 가지 신화가 있죠. 그 제일 유명한 신화가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라고 하는 부부의 신화입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이제 처음에 창조신로부터 7대 손에서 이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남이 우리도 왜 뭐 단군이 따지면 우리 시조지만 3대잖아요. 좀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인한 3대였던 데 비해서 이쪽은 쭉 오래 내려왔죠. 이자나기, 이자남이는 7대 손에 와서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혼슈, 시코쿠, 큐슈부 이때 만들어지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신들이 또 지하 세계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로 고충을 당하다가 이자나미는 거기서 결국 죽게 되고 이자나기라고 하는 남자만 도망 나와서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거기서 또 신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마테라스 오가미, 그러니까 일본 우리 한문식으로 얘기하면 천조대신이라고 하는 천황의 조상신이 거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 사상은 쭉 그 창조 사상으로부터 연결됩니다. 일본의 창조 시대로부터 7대 손, 거의 8대 손이 그 천조대신이라고 해서 일본 천황의 원조신이 되는 겁니다. 일본 천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황으로 불러야 되냐, 일왕으로 불러야 되냐, 우리 민족 정서상으로는 이제 일왕으로 불러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일본의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황으로 불러주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막 그들을 높여서가 아니라 비꼬는 의미로 저것들은 아직도 그 종교적 세계관은 못 벗어나고 있구나, 그 샤머니즘적 세계관은 못 벗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조선 시대를 통해 조선 시대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정도전은 이성계라고 하는 허수아비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뭐 입헌 군주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도올 김영옥 같은 사람은 정도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여러분들 뭐 그 이성계 이야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성계는 그 북방의 함흥 그쪽 함경도 쪽에 있던 그냥 무장이었어요. 무장. 그러니까 뭐 건달 좀 뭐 공인된 건달 그런 정도였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누굽니까 그 여진족 장수도 하나 있었고 나중에 칼잡이 하던 누구 있어 이 누구라고 있었죠. 이지란. 이지란. 맞아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극 보면 그 배우도 항상 거칠게 생겼어. 무락무락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전은 이 리더십 같은 거 봤을 거고, 우리가 다시 막 예건을 막 이리저리를 튀는데, 뭐 삼국지 봐도 사실은 유방 관이 것들이 동네 건달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뭡니까 복숭아나무 밑에서 그냥 술 한잔 하다가 야씨 한번 이 땅을 먹어보자 그러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외로 중국같이 큰 나라도 그랬으니까 조선도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성계가 앞세워서 정도전은 그런 입헌 군주제를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조에 의해서 이제 다시금 완전히 왕권 중심으로 왕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천황 중심으로 해오다가 한 12세기부터 소위 말하는 막부 시대가 열리게 되죠. 천황은 하나의 허수아비로 놔두고 다시 이제 막부 시대가 쭉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천황의 권위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의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일단 메이지 정부에서는 일단 막부들의 권위, 쇼군이나 막부들, 쇼군들의나 이런 권력을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천황을 의도적으로 높이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천황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적인 그런 샤만적인 그 신화를 다시금 되살리는 겁니다. 그 되살리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아주 독특한 문화가 또 생깁니다. 희닝이라고 하는 비인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로 쓰면 안일비자의 사람 인자고요.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 희닝입니다. 희닝이라고 하는 바로 불황민들이라고 하는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은 아직도 불황민이 있습니다. 불황민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백정입니다. 백정은 한국은 이미 백정이 없어진 지가 언제? 우리가 이 신분제 없어지면서 우리가 백정이 제일 끝까지 남았죠. 1920년대까지 남았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갑오경정을 통해서 신분제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정은 못 없앴던 거지. 그런데 이제 바로 24년인가요? 형평사 운동을 통해서 이제 백정의 것도 다 없어지고, 박경희 선생의 그 토지에 보면 그 누굽니까 남자 주인공 길상이 많이 도와주시죠. 길상이를 도와서 굉장히 뭐 돕는 중에도 그 백정이 하나 있죠. 그래서 형평사 운동 장면도 그 토지에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한국은 신분제 폐지에 성공을 했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막 얘기가 이리저리 튑니다. 나중에 어디로 돌아갈지 바로 잡아주십시오. 신분제 폐지에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 놈들 탓만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가지고 라스트 네임을 가지게 되면서 다 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허점을 잘 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가정의례준칙이라고 하는 제사의 규범을 간소화해서 양반 가정에서만 드리던 제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리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 한 50%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50%가 뭡니까? 40%만 드려야 되는 거지. 60%는 지 조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돌쇠고 마땅센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다 드리게 해주니까 그 제사에 매료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제사 문화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그 지방, 전라도 지방의 어떤 제사 문화를 한 3박 4일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저 혼자 한번 같이 갔는데, 3박 4일도 엄청 얻어먹었어요. 그 민석학 교수가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자기네 집안 제사 연구해 준다니까. 그게 명문가도 아니야. 근데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가니까. 근데 그 제사는요, 진짜로 일반 가정에 드리는 제사랑 수준이 달라요. 진짜로 그 전통적인 그 자기 시덕을 해온 사람들은요. 3박 4일을 해요. 3박 4일을. 한식 합니다. 네? 한식 때 10월 달에 하는가?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하여튼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네, 10월 네, 달에. 네. 하여튼 엄청 크게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한국서 뭐 대학원생들이 연구 왔다 그러니까 가문에 연구하는 거야. 맘 먹이는 거야. 그때 제가 진도 근처였어요. 지역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진도 근처였는데 진도 홍주란 걸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내가 참 술 먹다가 뱉어먹은 게 처음이에요. 어우 세더라고 술이. 안 먹어가지고 진도 홍주. 그 소주도 아니에요? 되게 독해요. 홍주 먹어보셨어요? 꽃주. 응? 꽃주. 꽃주라 그래요? 막걸리. 독해요? 아니, 난 아니, 40년 거. 아니 그거 끓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몽고 애들이 그 진도에 있을 때 그때 그 백중손인가 거기 삼별초 난 있을 때 네. 그때 거기 몽고 애들이 머물면서 그 퍼뜨린 거예요. 먹물술이 독하니까. 걔들이 만들기 정유주를 만들기. 그 만드는 것만 보고 어려서 못 마셔봤어. 어쨌든 그 우리는 그 양반 문화가 그렇게 해결이 양반 문화로 다 편입을 시켜버리면 그렇게 해결을 했던 것이고요. 예, 예. 근데 일본은 히닝이라고 하는 비인이라고 문화가 불악구 중심으로 아직 남아있죠. 우리가 그 또 도와주십시오 뭡니까? 우토로 마을. 그건 아예 금방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직령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아직 일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래서 한 몇 해 전에 왜 무한도전에 유재석이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기증도 하고 그래서 많이 감동을 자아냈었는데 그런 우토로 마을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이 동물 가죽을 다뤄서 그런지 그렇죠. 한국도 갑바치라 그래서 백정 취급을 했고 일본서도 가죽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히닝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 히닝은 본래 있던 제도가 아니었답니다.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처럼 본래 있던 제도가 아니었고 불과초 천민처럼. 네. 왜 갑자기 그 근대 이후에 만들었냐면 다시금 천황은 신적인 존재로 이미 일본 역사에 오래 내려왔지만 이미 그거 권위가 잃어버린 막부 시대, 쇼군 시대는 권위를 이제 잃어버린 그런 존재였는데 메이지 시대에 와서 천황을 다시 우리 근처에 있는 신으로 만들어야 돼요. 임만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용으로 하면 우리 곁에 오신 게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기독교는 그거를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제 희닝이 돼버렸지. 마국간에 태어나거든. 기독교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거 굉장히 희닝이 돼버렸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사람 아닌 사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천황은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 아닌 사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희닝을 또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런 게 있잖아. 바로 천황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희닝 제도입니다. 일본의 비인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의 그 천황 제도는 쭉 그 내려오다가 12세기 말에 이제 쇼군 막부 시대가 되면서 천황은 허수아비가 됐다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메이지 시대에 다시 그거를 권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메이지가 이제 자꾸 흔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메이지가 천황에게 처음으로 군 밖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행진을 합니다. 천황이. 그게 메이지 1000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정말 임마누엘 하신 것이지. 당나귀는 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말을 탔겠죠. 우리 예수께서는 당나귀를 탔는데.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본의 이제 건국 신화와 천황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고대사를 보는 과정에서 제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소위 말하는 지금도 문제가 많은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임나 일본부설은 기원 후 4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지금의 경상남도 지방, 그러니까 김해 이쪽 지역에 일본이 자기들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그것을 요새와 사실 일본이 강조를 하죠. 임나 일본부설. 어차피 우리는 일본, 한국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고대사회 때부터. 그리고 한국은 부정을 하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료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료가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사료가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 대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요청으로 고구려가 내려와서 그 일본 임나 일본부와 싸웠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쪽 주장은 그것이 이
탈자가 많기 때문에 오래된 비문이니까 탈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탈자를 뭐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광개토 대왕 비문을 완전히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광개토 대왕 비문의 임나일본부서를 추정할 만한 것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오늘날도 많은 일본 학자들과 한국 학자들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일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식민지 형태는 아니었을지라도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4세기부터 6세기까지 가야 지역에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성격이 뭐였냐? 식민정부였느냐? 총독정부였느냐? 그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 쪽 주장은 일본도 이제 그거를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단 일본 식민지였다면 적어도 가야나 신라의 그 고분을 출토하는 과정에서 일본식의 고분이 나와야 되는데 도자기라도 그게 한 번도 출토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화가 지배적으로 거기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가야는 후반기에 가면서 백제한테 오히려 신라의 산하에 있다기보다는 백제한테 오히려 많은 지배를 받았는데요. 백제가 그 지역을 지배할 때 백제 문화가 사실은 신라는 삼국시대 제일 뒤떨어진 나라였죠. 그게 저도 영남 사람입니다만 그 영남의 한국 사회에서 영남이 가진 비극이기도 한데 우리 영남 사람들 그냥 오해하지 말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이 너무 오래 정권을 잡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남 사람하고 지금 호남 사람하고 가야 사람을 갖다가 구분 짓는다는 게 그 가능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내려온 사실이잖아. 근데 그때부터 신라 중심의 어떤 여러분 그 뼈대 있는 집안 할 때 뼈대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죠? 신라의 골품제도. 골품제도 그게 뼈골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거기서 나왔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그 사실 그 대구 사람은 영남 사람 신라 출신이고 아니 그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렇게 고대에서부터 출발하면은 그렇지 안 걸릴 건 없지 맞아요. 해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신라가 제일 떨어졌던 건 사실이고요.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백제의 그 앞서간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일종의 뭐 무역 대표부 같은 걸 설치했는 그게 임나일본부다 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고요. 백제가 그걸 직접 관리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부산 쪽에서 일본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야 지역에 일본이랑 하는 그 무역 분명히 대표부 같은 게 있었을 것이고 그게 백제의 관리하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명히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교류가 컸을 것이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야가 실제로 신라한테 편입되는 과정 그리고 그 백제가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그 임나일본부는 해체가 됐다는 기록 확실히 있습니다. 6세기경에. 그리고 이제 신라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맹주가 되는 거죠. 가야를 접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이청준, 저는 한국 소설가 중엔 이청준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제 고인이 됐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문열보다 약간 한 반세대 정도 앞선 사람인데요. 이문열보다 훨씬 더 소설의 깊이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당신들의 천국. 그래서 그거는 소록도의 어떤 소록도의 역사,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을 따로 치료하던 소록도의 역사를 다루는 건데, 그때 일본인 관리가 왔고, 다들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시설을 다, 여러분들을 좋게, 여러분들의 복지를 다 향상하겠습니다 했지만, 그것이 다 헛소리였다는 거. 또 이청준의 소설 중에 또 제일 유명한 거는,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장편 안에도. 그 벌레 이야기는 바로 영화, 밀양으로 영화화돼서 아주 유명해진 소설이고요. 그분이 이청준의 춤추는 사제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춤추는 사제, 빌려달라면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도서관 책 관리는 제가 하는데,
도서관 책을 구입하는 거 이제 교회에서 공급으로 주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계시지만 비밀인데 이거는 일단 책을 사서 읽어보고 재미가 없으면 교회 도서관에 꽂아놓고 재미있는 책은 제가 이제 가지고 그럽니다. 나중에 교회 혹시 다음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제 장애는 하나 있어요. 비디오. 하여튼 그 춤추는 사제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소설이라 법무부 장관 되기만 해요. 그 춤추는 사제는 이청준 씨, 그 춤추는 사제가 뭐냐 의자왕 얘기입니다. 의자왕 얘기.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건 이문열은 뭐 지방 얘기 잠깐 할게요. 저는 굉장히 그 지방에 아직 그래서 지금 기병 씨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런 비판처럼 저도 또 다른 비판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듣냐면 저희 집사람한테 들어요. 집사람이 이제 대구 사람인데 지금 때뭐 그 당신만 그 지역감정 극복한다고 당신만 그 강조해? 나하고 강조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얘기를 한다고 지금 맞는 얘기잖아요. 그치? 나보고 맨날 지역감정 얘기한다고 그러고 우리 아무 생각 없는데 당신만 지역감정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부각을 시킨다고 막 그렇게 비판을 받는데 맞아요. 맞아? 울산은 거의 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네, 부산에도 전라도. 근데 그 이제 이청준의 배경은 호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전주인가 뭐 그쪽 사람이고 뭐 이문열의 배경은 영남 사람이고. 그러니까 소설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실제로 이문열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 체제 수호적인 소설을 쓰고 체제 비판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한나라당 뭐 당 무슨 위원이나 하고. 동네 분위기. 그 동네 분위기. 동네 분위기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 그게 DNA에 박혀 있다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것도 그렇고 이문열이는 그 연좌제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지금 제가 그 말 드리려고 했는데 네. 연좌제 걸렸다고 다 그러진 않아요. 아니 물론 그렇지만 네. 그 자기 그렇죠. 아버지 네. 뭐 삼촌 계속.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더 오히려 지방에. 반작용으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뭐 알고. 윤홍길, 아홉편내 구두로 남은 산의 윤홍길, 그 다음에 이호철 이런 사람들 다 그다음 이문구라고 하는 또 소설가 일반시킬 수 없는 문제인데. 이호철이 그거는 당근단이 미국에서 됐어요. 내려왔죠. 그렇죠. 이호철이 미국 저기 거제도 출신이고 이문구라고 하는 소설가 있고요. 그다음에 윤홍길인가 아홉편내 구두로 남은 윤홍길이라는 사람들도 다 그 전자제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이문열의 그 춤추는 사제는 바로 의자왕의 얘기인데요. 그 소설에 보면 의자왕이 굉장히 성군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그거 배우면 뭐예요? 뭐 삼천궁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소설 보면 정말 의자왕을 존경해서 궁녀들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백제가 그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고 임나일본 부설의 지금 일본 측 주장이나 우리 측 주장은 우리가 기분 나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식민지 형태로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무역 대표나 이런 게 있었을 것이고 백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백제의 그 무역 창구였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어떻게 백제가 그 신라 바로 코믹까지 와서 지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제가 강국이었다는 얘기죠. 영화는 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코미디 영화인데요. 한 10몇 년 영화인데요. 10몇 년 된 영화인데 황산벌 보셨어요? 네. 코미디 영화인데 굉장히 잘 된 영화입니다. 이 코미디 영화 중에 이렇게 잘 된 영화 못 봤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황산벌이라고 어둠의 영혼을 통해서라도. 배우들도 좋고 연기도 좋고 황산벌이라는 영화 봤어요? 김영씨? 욕도 잘 욕도 잘 지금 맞죠. 사투리가 오는 주일에 틀어야 되겠네. 황산벌이요? 기동 성경 공부 시간. 우리 10년 가까이 됐어요. 20년까지 안 됐더라고 그래도 10년 보니까.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15년 정도 됐더라고. 굉장히 오래된 영화로 기억하는데. 옛날 영화 시가 좀 나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 한 달에 한 번 뭐 목사 마음에서 한 달에 두 번도 볼 수 있을 때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보여줘요? 일요일만 나오니까. 일요일 예배 보고 영화 보거든 우리. 영화 보려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나오자. 알지. 어쨌든 이날 보면서 정리하면요. 어쨌든 그런 형태의 존재했던 건 사실이고 우리가 꼭 부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그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의 문명을 전파하게 갔다가 백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일본의 그 사기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일본 사기인가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국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인. 그러니까 나라 국자인데 그게 이제 또 사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백제인이라고 해석을 하던데 국인들이 이르기를 우리 백제가 넘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고향에 돌아갈 거라고 하는 한탄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일본의 그 왕조 중심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막 이렇게 나당연합군 이제 나중에 칠라와 이제 그 당이 막 싸우잖아요. 또 처음에는 의리 있게 하다가 서로 사이좋게 뭐 삼국을 통일하다 나중에 싸울 때 그 나당연합군이 나중에 또 다시 합치죠. 그래서 그 일본에 쳐들어올까봐 이 일본 지역의 해안 지역에 산성을 쌓았는데 그게 다 산성이 오늘날도 있는 게 보면 백제식 산성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히 백제 문화가 건너갔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은 왕위를 조기 양위했지만 아키토 천황, 직전 천황 그 양반이 2000년대 초반인가 자기가 백제의 자기 어머니 할까 외가 쪽이 백제 피를 받았다. 백제 무슨 왕의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나일본 부설은 굉장히 그 우리한테는 뭐 좀 걸림돌이긴 하지만 여전히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임나에 나는 그 신라를 이야기하는 네. 신라고 그 가야를 지켰던 게 아니라 아니 나 써왔는데 가야국은 부조연합체였거든요. 그 가야국의 부조연합체 중에 두 번째로 큰 부족의 이름이 무슨 나였어요. 일본에서 임나가라예요. 그 나라 이름 임나가라. 임나가라? 응. 임나가라. 일본에 어깨가 한 명 와가지고 소진 거야. 그 임나라고 하는 것은 가야의 두 번째로 큰 그 부족 국가예요. 가야의 두 번째로 커가. 가야도 크지 않는데 그게 뭐그 그러니까 그게 부족국 연합체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왕조의 형상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거지 정통 역사학에서는. 그런데 이 양반은 분명히 근데 그 권력으로 봐서는 그 정치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분명한 나라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국이라는 얘기를 좀. 그 김유신님이 그 신라의 그 동화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론 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 성리학 시대, 즉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성리학적 사상의 기초에서 일본이 우습게 보이면서 우리가 그 외를 무시하는 게 더 깊어졌던 것 같고요. 물론 외라는 명칭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전에는 그 한국 시대만 해도 굉장히 그 일본이랑 통신하기로 하죠. 일본이랑 굉장히 교류가 많았었고요. 고려 시대도 뭐 교류가 초기에 좀 있었는데 막판에 가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여몽연합군과 일본의 관계가 좀 흐트러지면서 일본이 이제 한국을 고려를 어떤 적대시하게 생각했고요. 우리는 이제 일본을 이 한반도 쪽 삼국시대 일본을 그 교화가 필요한 민국이죠. 그 한자는 이웃 민자를 써서 인국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약간 이웃은 이웃이지만 교화가 필요한 인국이라고 취급했는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조선이 한국 땅을 그러니까 한국 땅이라고 통칭하죠. 이제 왕조도 바뀌었지만 한국을 한반도를 어떻게 봤냐면 번국으로 봤습니다. 번국. 오랑캐 나라로 봤습니다. 조선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조의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그리고 일본을 성리학적 기초로 봐서 너무 무시했던 것이지 실제로 그 전에 일본과 이런 한반도의 관계는 우리가 이 조선이 일본을 바라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우리를 번국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런 책들에 나오는 거고요. 뭘 근거로 그렇게 취급할까요? 예를 들면 문화가 자기들이 더 우수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일단 뭐 일본의 그는 계속 대륙을 진출하는 거였죠. 대륙을 진출하는 거였고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제일 밟기 쉬운 땅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문화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뭐 기싸움 이런 걸 수도 있지. 아니 그거는 임진왜란 뭐 전후였고 근데 보니까 이 책들 보니까 일본은 본래부터 대륙에 대한 침략의 욕구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략이라고 하면 진출 욕구가 많은 거죠. 그건 섬나라가 가진 한계였지. 아니, 진출이라는 게 군사적인 진출을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군사적 진출이 우선돼야지.
문화진출이라는 무역이 가는 거죠. 뭐 사실 서구 기독교 사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남미를 점령할 때 군사 진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뭐 그 사람들이야 자기네를 이렇게 다 나발이별로 해갖고 그냥 그 서로 막 칼싸움하고 싸우던 때니까 공군 주제 비슷하게. 근데 그 문화적으로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은 핵심 구심점이 없었던 건 아니지. 천황제도가 있었으니까.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 유명무실한 천황제도라도 있었겠죠. 근데 그 조선 이전이면은 고려 때인데 고려 때면은 동아시아에서 그 문화적으로는 거의 뭐 송나라에 맞먹는 그 굉장한 그 저기 수준을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었던 때인데 일본이 뭘 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상대방을 뭐 상대적으로 기를 죽이기 위한 그건 뭐 자기들이 부르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번국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일본을 그렇지. 우리가 일본은 근거 없이 무시하듯이. 그런데 실제로 백강부 전투라는 게 있었는데요. 당해 침공으로 백제가 패망하자 일본이 외가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려고 최대 42,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백제를 돕기 위해서 일본이 외가 강국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앙집권제는 아니었지만 42,000명 그것도 뭐 옛사료니까 그 인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42,000명을 파병하고 그 당시 뭐 배 기술이 뭐가 있었겠어. 임진왜란 때도 훨씬 못했겠지. 그 배를 타고 42,000명을 백제를 돕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돕는 정도가 아닌데 그건. 그러니까 참전을 했더라고 보니까. 이런 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지. 우리는 항상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한일 관계만 알고 있었던 거지. 이런 걸 너무 모르고 있었어. 여기 백강부 전투라고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당연합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가 치더라도 나당연합이 일본 열도를 침공할 가능성의 전전근거 외에는 서부 각지의 백제 망령 귀족들의 도움으로 조선식 산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조선식 산성을 쌓았던 거고요. 삼국통일 뒤 나당전쟁이 벌어지자 외에는 신라의 물자를 또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자를 주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 6.25 때 미군들이 뭐 우리에게 물자 공급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세한 미군의 그런 걸 우리가 감내해야 되듯이 그렇게 해서 더 그때부터 건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거죠. 신라 때 물자를 공유했으니까 나당연합군의 피해를 본 신라를 돕기 위해서 많은 물자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국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했다고 합니다. 대륙을 침략하려면 일단 자기 백성들 군대를 모아야 되잖아. 그렇죠. 군대를 모으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번국이다라고 그런 것도 맞죠. 그런 것도 일종의 우리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했다는 거니까요. 근데 모병을 우리나라의 이 지금 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세운 거 있잖아요. 옛날 무슨 고문원 같은 게 많이 실종되고 제대로 확립이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친일적인 그런 사학자들이 많이 그렇죠. 한 거를 경성대를 우리가 공부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그건 뭐 잘 있죠.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편한 대로 그거를 인용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말하는 면죄부를 주는 거죠. 무슨 전투라 그랬죠? 저도 처음 들은 이름이라 백감전.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일본은 701년 대보령이라고 하는 영을 발표를 해서요. 대보령이라는 영을 발표해서 신라를 아예 번국으로 그때 번국이가 나오네요. 번국으로 지칭을 했답니다. 왜? 우리 물자는 얻어먹는 애들이니까. 우리가 도와준 애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거는 뭐 친일 사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조선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과의 관계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더라고요. 너무 모르고 있었다 진짜. 조선 이전 일본과의 관계는. 그래서 임나일본 부설 가짜라고만 하는데 우리는 너무 모든 걸 쏟았다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어쨌든 일본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던 일본,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시당하고 우리가 외부라고 부르던 그 해적질이나 하던 그 일본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것만 또 부각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니까 돼요. 그 에도 받고 전 그때부터 걔네들은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선박을 보내서 그렇죠. 무역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점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 뭐 책을 열심히 공부한 분에 대해서 그 임진왜란에 제가 아까도 임진왜란 부분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강의는 빼겠지만 그분의 강의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실제로 그
흑인 용병들이 참전했던 기록이 있답니다. 일본 외군으로. 그런 기록들도 있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뭐 이미 포르투갈에 의해서 포르투갈하고 교류하면서 이미 조총과 같은 신문기를 많이 받아들인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일본은 그 싸움으로 매일 그 토호들끼리 싸우니까 영주들끼리 싸움으로 그 굳어진 나라고. 그리고 그때 그 임진왜란 강의할 때 또 하나 배운 사실은 중국에서 보기는 조선은 오히려 중국을 믿고 군사력을 키우지도 않고 완전히 문관 중심의 사회였는데 중국에서 보기는 한국에 대한 또 트라우마가 있답니다. 옛날 고구려 시대에 혹은 그 조선의 이 한반도에 강했던 걸 보면서 야, 저 외구들 하나 못 쫓아내는 나라냐?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임진왜란 때 그 한국의 참전을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조선을 믿었다는 거죠. 당시로서 명나라가. 네, 어서 오세요. 예.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좀 근데 사료는 많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왜곡된 사료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뭐 사국시대라고 연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 정의길이라고 하는 국제 분쟁 전문 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쟁사로 그분이 쓴 책이 뭐더라 하여튼 그 책에도 약간 이 한일 분쟁, 고대사의 분쟁 같은 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또 일본의 왜곡된 사료만을 가지고 쓴 건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정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쟁 전문 기자인데 뭐 중동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이분도 한일 분쟁사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그 분쟁 그 고대사부터 이제 잘 훑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한일 관계는 너무 우리가 진짜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 이전에만 가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1192년에 소위 말하는 막부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 막부 제도라고 하는 거는 뭐 쇼군 아시죠? 쇼군이 노는 뭐 장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막이죠, 천막 맞죠? 그러니까 그 모세도 천막을 치고 처음에 정권을 잡았거든요. 광야에서 장막을 놓게. 이 장막 이러면 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본에 또 극우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모세가 뭐 일본에 와서 장막을 놓고 12.18.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단군 그 구약에 보면 단지파라고 11축에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가 구약 국악부에 단지파의 명칭이 사라져요. 근데 또 한국 기독교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파가 단군이 됐다. 아니 그 태극기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나와요. 단지파. 자기들 단지파래. 일본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미국 기도 이번에 많이 보이던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국 기는 뭘 주장하는 거죠?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우발이 우리의 영원한 상기죠, 당국.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고 미국을 반대한다고 그거 막 또 쪼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굉장히 큰 그 바람이 왔는데 그 당시에 그 군국주의 붐을 일으켰던 사람들 갖다 다 숙청하자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누가 주도운동하면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 노동자들이 막 주장을 하니까는 거기에 깜짝 놀라갖고 미국이 그 당시에 그 군국주의에 있던 그 참여했던 사람들 갖다가 사회 지도층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이 우리 그 남한에 와가지고 친일파들 끌어올리려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완전히 그 일본 사회는 이 보수화돼 갖고 지금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강좌 중에 그 신라부터 마지막 강좌에 나오게 되겠지만 일본의 급진운동이 굉장했습니다. 70년대까지. 글쎄요. 우리가 잘 아는 적군파 뭐 이런 거랑 늑대부대 뭐 이런 뭐 늑대부대 이름도 아주 그냥 권력대 이름 같은 운요 사건도 있었고 운요 사건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점에서 제가 아직도 일본을 저력이 있는 나라였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사실은 사회주의나 이런 급진주의의 산실 같은 고장이었죠, 일본이.
그것이 일제야 군사 문화가 지배할 때는 숨죽여 있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말하면 패전이죠. 패전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다 1970년대 중반부터 그 아까 말한 늑대 사건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늑대 사건 때 수배되는 사람은 지금 20몇 년째 아직도 수배가 돼 있고요. 아직도 일본 공항에 그 중에 한 사람이 20대 때 사진에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적공판이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적공판도 그렇고. 뭐 일부에서 김일성이가 뭐 지원했다기도 하고 뭐 실제로 그렇긴 한데요. 뭐 조금만 얘기를 앞당겨 하면 문세광 사건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유경수 여사를 죽인 걸로 알려져. 근데 저 같은 이제 삐딱한 사람들은 문세광 사건이 문세광이 유경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때 막 그런 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 총알의 각도가 맞지 않는다는 등, 뭐 어떻게 보면 뭐 뒤에 이제 박종규라고 하는 유명한 피스톨박이라고 불리던 박정희의 경호실장이 있었죠. 그 박종규의 총알의 각도가 비슷하다고 이런 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최근에 이 일본 공부를 하면서 문세광이 죽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때는 안 믿었냐면 이걸 다 북한으로 몰고 갔어요. 북한의 지시를 받은 문세광. 근데 북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문세광. 조총련에 가입된 적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세광을 지배했던 건 일본의 그 적군파나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기술적 자문을 받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시아 문화에서 그들은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도 아주 패전을 인정하지 않고 그 군국주의 세력을 물리치는 게 문제 우선이었고 문세광 입장에서 그 박정희는 그 똘반인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북한으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북한도 군국주의였을 거라고 그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그렇죠? 뭐 아무래도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혁명가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를 보는 시각보다는 개방적이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양산된 테러리스트였던 건 사실인 거죠. 일본 내에서도 죽일 애들이 많았을 텐데 뭐 한국까지 와서 힘들게 뭐 미쯔비시하고 폭발시켰잖아. 그거는 이제 문제가 사건 이유죠. 그래서 미쯔비시사를 폭발을 시켜요. 그 늑대 부대라는 게. 미쯔비시 본사, 미쯔비시가 대표적인 전범기관이 이번에도 미쯔비시 때문에 우리 이 사달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미쯔비시가 그 애들이라고 좀 그런데 그 애들이 교본으로 삼은 게 문세광 사건이야. 공부를 한 거야. 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고요. 뭐 나중에. 그럼 문세광 그 사람은 어느 무슨 단체가 아니라 자기 단독 테러리스트인가요? 그렇죠. 아 그건 이제 여기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개인적. 조총련. 아니 그때 당시에 좀 근데 굉장히 허술해요. 뭐 일본 경찰서를 혼자서 단독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총을 몇 자루 훔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도 어설픈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조직이 뒤에 있던 그 늑대 부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야, 그럼 아니 근데 실제로 지금 진보 측에서도 유경수 여사를 죽인 총알은 경호원 총에서 나온 거라고 나와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 오버하는데 왜냐면 문세광이 자기 다리를 쌌거든요. 지가 쏠려다가 총을 꺼내다가 지 다리를 그것도 이제 어설프니까 진짜 얘가 뭐 북한의 지령을 받은 뭐 훈련을 받은 공작이었냐 그거 의심하니까 더 그런 의심들이 이제 그래갖고 근데 실제로 그 총알을 다 찾았어요. 5발인가 적발된 걸 다 찾았는데 그것은 유경수와 관계없고 근데 우연히 정말로 쏠려던 게 유경수한테 맞은 거라고 몰라. 지금 진보 측에서 저 주장하는 건 그렇더라고요. 진보 측에 그때 그런 그것이 알고 싶다 말고 뭐 추적 몇 개, 그게 나왔었죠. 그 각도로 봐서는 이렇게 관통했는데 그 각이 나올 수가 없다. 문세광이 입장했을 때 그 체크 담당했던 사람이 증언했잖아요. 위에서 그냥 보내라고 입장 실기를 해서 그거는 좀 그런 게 문세광이가 죽였다고? 무슨 죽였대잖아요 지금. 근데 죽였다는 건 아닌데 정말로 그 경호처에서 그거를 계획했냐 경호 담당 그 사람이 증언했잖아. 근데 이제 그건 아시죠? 박정희가 유경수가 그나마 아직도 뭐 존경받는 부분이 있는 게 박정희에 대한 굉장히 반대파였죠.
그래서 심지어는 박정희가 한번 60년대 후반이니까 안대를 하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그걸 유경수가 뭐 박정희의 바람기에 대한 뭐 화풀이로 뭐 제탄을 제 던져. 그 안가에서 바람피자 걸려가지고 유경수 잿더미 던졌다고 유명한데. 근데 나는 문세광이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는 확실한 게, 이 권총이 총신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5m만 떨어져도 사람 맞추기 힘들다고. 힘들다고 어떻게 권총은. 문세관이 10m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안 맞추면은 사람 죽이기도 힘들어요. 문세광이 안 죽였지만 그것이 하여튼 문세광이 죽였다고 쳐도 저는 북한이라고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죠. 북한하고는 관계가 없죠. 왜냐면 그 전에 이미 북한하고 굉장히 이쪽에서 유신을 선포하고 북한에서는 그때 뭐 하여튼 북한서도 김일성 체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그게 이미 서로 담합설은 이미 이유라이가 가가지고 처음엔 남북 대화한 척하다가 그 담합설을 한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대립한 척해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북한하고 사이가 좋을 때인데 그걸 북한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 전에 7.4 남북 공동체이 바로 다음인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옛날에 저 보수파들은 그 박정희가 벌써 이미 자기네들은 김일성하고 왔다 갔다 했으면서 지금 왜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박정희는 원래 뭐 남노당도 했는데요. 아니 글쎄 말이에요. 아유 진짜 공산당이죠. 그 집안 지들이 빨갱이구만. 그 집안이 리얼 공산당이야. 글쎄 말이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1192년인가에 처음으로 이제 막부가 돼서 천황은 뒤로 밀려나고 막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 때까지 여러 막부 시대를 거쳤다가 바로 그 유명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대망이라고 하는 난 그 대망 소설 아닌 건데 우리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때 대망 소설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사람이 20분짜리. 저는 몇 번을 읽어요. 여기 또 20권 더 되죠? 한 30권 되죠? 대단하시네. 저는 몇 번을 읽어요. 맨날 읽으셨어요 다들? 걔네 난안 읽었어요. 잘하는 이름 같은 거. 완전 유행이었어요. 한국보다 재밌어요? 그게 그 중심은 그런 도쿠가와이였어요. 노다 오부나가나 오다 노부나가 지나고 도쿠가와의 이에야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오다, 그다음에 도요토미, 중간에 삼글주의가 도요토미 네, 있어요. 도쿠가와 이렇게 셋이서 있다가 네. 도쿠가와는 어떻게 보면 왜 도요토미가 도쿠가와를 이 임진왜란에 참전을 안 시켰는지 하여튼 그때는 에도로 그렇죠. 보냈잖아요. 네. 에도를 동경 쪽으로. 예. 그때는 거기가 교토죠, 교토. 그러니까 유배시킨 거죠. 그거에 세력을 약하게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북악했던 강성해진 것이고 그 오다는 이제 도요토미한테 이제 당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삼거래 얘기가 유명한 게 있어요. 오늘 이거 하고 그래서 아꼈지 미스이데 같은 놈이라고 윤석열이를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회가 누구 같은 놈이라고요? 아꼈지 미스이데 있잖아요. 오다 노부나까지 암살하는. 근데 윤석열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이번에 아니야 두고 볼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나경원 저는- 이분이랑 친하다. 아니야. 두고 볼 필요 없어요. 두고 볼 필요 없습니다. 난 내 생각에 이번에 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그 한국당 의원도 아이고 한 관계가 없어. 50명 뭐가지 안 쳐요. 아니 저는 서울지검장 아니에요. 50개 낭만적이신다. 낭만적인 거죠. 확실히 아니에요. 아니 서울지검장 할 때 조금 이렇게 좀 뭐 하는 척 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쇼가 아닌가 했는데 점점 딱 저는 이 보니까 상태가 저는 지금 조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꼈지 미스이데 아무런 쥐뿔도 없는 정말로 쥐뿔도 없는 그러면은 놈이 문 이 나라를 대통령이- 지금 두 달째 나는 지금 윤석열이만 지금 저는 완전히 계획. 그러면은 문 대통령은 그렇게 사람 볼 줄 몰랐던 거예요? 몰랐죠. 저는 몰랐죠. 그 잘난 체하지만 그럴 그때 수 만났죠. 있죠. 뒤통수 맞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게- 그러잖아요. 아꼈지 미스이데 같은 놈이라고. 저기 일본에서는 아주 배신자의 대명사잖아요. 네. 그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사람은 할까봐 겁나요? 기소 안 하고. 안 한다니까 기소 안 한다니까 그건 이제 왜냐면 그게 절차상 불법이었다고 얘기해버리면 기소할 건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당이 그거를 처음부터 절차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지. 절차상으로 합법적인 걸 뭐 상정을 했을 때 만들어서. 법관이 아니 근데 진짜 기소는 할 수. 안 하고 아니, 하면 그런 넘어가는 법 절차를 그러면은 진짜 떠나서 이해를 기소하고 괴롭히려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견제구를 넣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하나 하자. 다 해요 다.
그러면 이거 진짜 무슨 뿌락지 쫙 뻗쳐. 아니 걔는 동일체예요. 걔는 동일체. 그 낭만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노무현 시대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보내는 게 이제 문재인 시대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잘해야 돼요 한마디로. 근데 왜냐하면 친척들한테 말해야 돼요.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보수 세력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하나 그 뭐냐면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를 위해서 충성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똘마니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문재인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을.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능력이 안 돼 나를 해주면 나는 충성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충성이라는 게 또 지금처럼 박정희 시대가 아니잖아요. 의리 충성이라기보다 의리. 그리고 그것이 또 어차피 세계 어느 나라 검찰이든 그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자기들이 칼자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 보수는 뭐냐면 내가 가끔 정현주 사장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정현주 사장이 KBS 사장이 됐을 때 이 진보 중에 끈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살아온 그 올곧은 길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리해서 정현주 사장을 KBS 사장 앉혔어요. 진보로 뼈가 굵은 사람조차 KBS 사장 되면서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건 나 균형 잡힌 사람이야. 나 이 노무현한테만 충성 안 할 거야. 의리 안 지킬 거야.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분이 당연히 뭐 훌륭한 일도 많이 한 분이죠. 근데 정현주 같은 분이 그럴지인데 윤석열 같이 일반 근본도 없는 놈들이 왜 문재인을 위해서 충성을 했어요? 의리를 지키고. 윤석열이 그 근본이 없는 게 아니라 그쪽에 그 아주 깊이 다리 묶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쪽에 근본이 있는 놈이죠. 그쪽에 예. 근본이 있는 놈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용감해. 무식해서. 무식해서 역시. 그리고 앞대 안 재. 너무 좋은 거 이게. 우리는 저 최순실 때부터 벌써 다 밝혀놨는데 무식한 놈, 칼주나 뭐. 그러니까 이 근데 친구는 겁나는 건달기도 있어요. 왜 고등학교 때 보면 공부는 잘하는데 이 범죄가 아닌 애들이 있어. 그래서 괜히 건달 옆에 붙어 그 다니고. 자식 걷는 것도 건달이야. 건달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 하나는 데리고 있어야지 지도 좀 명분이 살거든. 그래서 그 똘마니였을 가능성도 있어. 덩치나 이런 거 같아. 아니 근데 검사들이 형사사건 다루잖아요. 민사사건 다루는 그 판사잖아. 잠깐만요. 요거 하나만 끝내고 요거 끄고 얘기할게요. 너무 엮이는. 그래서 어쨌든 그 임진왜란 전까지 이렇게 해서 뭐 그 조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 이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건국 취급받을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아주 세 명의 그 특징이 있죠. 울지 않는 두견대는 죽여버리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라 그랬을까요? 울지 않는 두견대는 울게 해 보이겠다. 그 다음에 도쿠가와는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네, 오늘 일본 임진왜란 전까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세